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는 잘 말하지 않는 조금은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의사로서 창피한 얘기지만 전립선 시술이 고가다 보니까 돈 때문에 무리하게 시술하는 병원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전립선 수술 받을 병원은 이렇게 골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유튜브를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질환만 보는 연세 지안 비뇨기과입니다. 환자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먼저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시술 어때요? 저런 시술 어때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만큼 소변에 대해서 불편감이 많이 느끼시니까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긍정적인 내용만 알고 오시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당연히 의사는 본인이 하는 시술에 대해 더 좋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즘 몇몇 환자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유튜브에서는 5분만이면 끝나고 바로 일상생활에서 복귀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저는 혈뇨가 2주째 나냐? 아니면 왜 나는 이번에 소변 보기가 더 불편하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의사지만 정말 환자분들께서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전립선 시술에 대해 모든 것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종류의 전립선 시술에 대한 자세한 정리와 특히 마지막에는 전립선 시술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병원 고르는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정말 공부 많이 하고 오세요. 요즘 리줌 시술 어때요? 뭐 결찰술 이런 게 있던데 그건 또 어때요? 이런 분들 보면 제가 놀랄 때가 많아요. 공통점은 좋은 내용만 아신다는 거예요. 5분이면 끝난대요 하시는데 소변줄 일주일 차야 될 수도 있다는 모르시고 바로 퇴원 가능하대요 는 아시는데 혈뇨로 재입원할 수 있다는 모르세요. 여러분이 보시는 유튜브 블로그 다 일종의 광고예요. 하지만 전립선에 뭘 하든 그게 수술이든 시술이든 결국 전립선에 상처가 나는 거잖아요. 상처가 나면 당연히 피가 날 수 있고 아물 시간이 필요하죠. 잠깐 전립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립선은 남자한테만 있습니다. 방광에서 나가는 길목, 요도라는 길목을 이렇게 둥그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크기는 보통 호두만 해서 20g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커진다는 거죠. 젊게는 40대부터 시작해서 50대, 60대가 되면 꽤 많은 분들이 전립선이 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전립선이 뚱뚱해졌다는 얘기예요.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결국은 안쪽으로 자라나는 형태로 커져요. 그럼 요도 입구가 좁아지겠죠. 그래서 소변에 대한 많은 불편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전립선이 커져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이나 시술을 해야 될까요?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증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바로 시술이나 수술을 권하는 병원은 조금 피해야 될 병원이라고 생각해요. 우선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약물 치료를 먼저 합니다. 그런데 특정 경우에는 수술이나 시술을 하기도 하죠. 첫 번째로는 약물 치료에 실패하신 분, 즉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계속 불편하신 분, 이런 경우엔 다음 단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도 몇 년 혹은 10년째 드셔도 효과가 없다고 오신 분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둘째는 약물 치료를 많이 안 하셨어도 아니면 처음 오셨다 그래도 전립선 비대가 너무 심해서 방광 손상이 우려되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전립선 크기를 체크해보고 수술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보통 20g 전후를 정상적인 크기로 봐요. 그런데 시술은 보통 30g 정도부터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30g은 시술보다 약물 치료를 먼저 권하는 편이고요. 왜냐하면 약으로도 충분히 좋아지는 분들이 많고 약으로도 전립선을 크기를 줄일 수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시술을 권합니다. 극단적으로 어느 약물을 써도 효과가 없고 아니면 환자분들께서도 지속적으로 불편해하신 분들 아니면 전립선 크기가 최소한 40g 내외에서 커져 있다. 그러면서도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시술이나 수술을 권하게 됩니다. 제 외래에서도 환자 한 분이 오셨는데요. 이분은 꽤 오랫동안 한 5년 동안 치료는 받지 않고 소변이 불편해서 견디다 오신 분인데 크기를 재봤더니 70g이 넘더라고요. 이런 분은 제가 바로 수술하자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급성 요폐가 오신 분입니다. 갑자기 소변이 하나도 안 나오는 응급 상황을 말하는 거죠. 소변을 못 본다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꽤나 많은 분들이 소변을 못 봐서 응급실 가셨다가 저희 병원으로 오세요. 이런 분들은 소변을 강제로 빼보면 1리터 이상 나오는 경우도 아주 흔합니다. 보통은 방광 크기를 400cc 전후로 보고 있는데 1000cc까지 차도 느낌이 없거나 잘 나오지가 않는 거죠. 이럴 때는 시술이나 수술을 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시술의 종류가 요즘에는 많아졌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좀 상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홀랩이나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이라고 커진 전립선 조직 자체를 제거하는 거예요.
레이저나 전기칼로 속을 파내는 거죠. 그래서 수술 시간도 좀 길고 때로는 출혈이나 역행성 사정 등 수술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다. 역행성 사정은 성행위 후에 사정을 할 때 사정액이 나오지 않고 나중에 소변과 같이 배출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시술 후의 관리를 위해서는 보통 3일 정도는 입원을 권해드립니다. 장점은 효과가 확실합니다. 문제되는 조직 자체를 제거해버리니까 확실하겠죠. 그리고 수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국가보험이 적용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 300만 원 내외 정도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전립선 치료 후에 가장 관리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혈뇨거든요. 근데 홀랩이나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은 다른 시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혈뇨가 심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홀랩이나 전립선 절제술은 사실 의사 손기술을 타는 수술이에요. 이 뒤에 설명드린 다른 시술들은 기계나 기술에 의존하는 건데 홀랩이나 전립선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실력과 많이 결과물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들이 발달돼서 생겨나고 있는 시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유로리프트입니다. 시술 중에 제일 먼저 생긴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말 간단해요. 작은 특수 클립으로 전립선 양옆을 벌려주는 거예요. 커튼 치듯이 옆으로 클립을 열어줘서 전립선 조직을 양쪽으로 당겨서 고정시키면 가운데 소변길이 넓어지는 거죠. 시술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 그리고 마취 깨면 바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소변줄을 끼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혈뇨가 심하지 않다. 수술 후에 관리가 쉬워서 고령인분들에게 저는 많이 권합니다. 나이가 드셔서 관리하기는 힘들고 마취 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부담될 때, 혈뇨가 있을 때 대처가 좀 힘들 수 있는 고령인분들은 제가 유로리프트를 많이 권하는 편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전립선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유로리프트의 효과적인 전립선 모양도 있고 또 너무 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합한 환자군을 잘 선별해낼 수 있는 의사의 경험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요즘 많이 하는 시술이에요. 리줌이라고. 이거는 정확한 한국 명칭은 수증기를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입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증기로 전립선 조직을 녹이는 거예요. 주사바늘을 전립선에 찔러서 수증기를 한 8초간 주입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 조직이 서서히 녹으면서 커진 전립선이 제거되는 원리입니다. 이 시술은 전립선 크기에 따라서 바늘 꼽는 횟수가 달라지는데 그래봤자 몇 분 차이예요. 이것도 한 5분, 10분이면 끝납니다. 단점은 뭐냐면 조직이 서서히 녹기 때문에 소변줄을 3일에서 7일까지 차고 있어야 해요. 잘 참고하셔서 신중하게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아쿠아블레이션이라는 시술이 있습니다. 이건 좀 특이해요. 로봇이 자동으로 수압, 물의 압력을 이용해서 전립선을 깎는 시술인데요. 초음파를 보면서 절개 부위를 세팅한 다음에 기계가 자동적으로 정밀하게 계산해서 물의 힘으로 절제하는 겁니다. 자동으로 기계의 힘을 일리기 때문에 시술도 한 10분 정도면 끝납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소변줄을 좀 차고 있어야 되고요. 병원마다 다르지만 기계값이 비싸기 때문에 시술 비용도 가장 비싼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리자면 결국 어떤 시술이든 전립선에 손을 댄다는 건 똑같아요. 5분이든 30분이든 레이저든 물이든 클립이든 결국에는 상처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수술 후의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부작용 얘기를 하냐면요. 실제로 겪어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고생하신 분도 꽤 되거든요. 원장님, 유튜브에서는 다음날 출근 가능하다고 했는데 저는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고요. 시술 후에 관리가 안 돼서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너무 좋은 정보만 가지고 오신 분들이 저와 상담을 해보면 좀 내용이 다른 거에 좀 놀라십니다. 다른 시술들이 부작용이나 수술 후 관리가 용이해진 것은 참 맞아요. 수술에 비해서는. 하지만 여전히 시술 후 관리가 꼭 필요하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수술 후에 과도한 움직임을 할 때에는 혈뇨가 심해질 수가 있어요. 혈뇨가 심해지면 피가 뭉치는 현상이 있고 그 뭉쳐진 피떡에 인해서 소변줄기가 막혀서 소변을 아예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또 소변줄을 껴야 되고 혈뇨가 심하는 경우에는 혈뇨를 다시 컨트롤하는 수술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술 받은 병원이 너무 멀었다. 그러면은 이제 대처가 힘들다는 거죠. 문제가 생겨도 바로 갈 수가 없고 수술 받지 않은 병원에서 오셨을 때 대처가 좀 미흡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가까운 병원에서 전립선 시술을 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요. 의사로서 창피한 얘기지만 전립선 시술이 고가다 보니까 돈 때문에 무리하게 시술하는 병원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전립선 시술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고 장단점도 다 다르고 시술 비용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병원을 고르실 때는 무조건 광고만 믿지 마시고 여러 군데 찾아보시고 여러 상담 통해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벤트 많이 하고 상담하자마자 시술부터 권하고 어떤 시술을 유독 좋다고 말하는 병원은 조금 경계하시는 게 좋을 거고, 충분히 경험이 있는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